결국 키워준 어머니를 산에 버리고 온 게야. 쯔쯔, 은혜를 어찌 저리 저버리냐. 마을 아낙네들의 말이 6살 아이의 귀에 꽂혔습니다. 굶으면서도 아들 입에 밥을 밀어 넣었던 할머니가 차디찬 산속에 홀로 남겨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아무도 모르게 새벽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눈에 발이 빠질 때마다 휘청이면서도 이 아이는 멈추지 않습니다. 6살 아이를 홀로 산에 오르게 만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들에게는 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도 별빛 극장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담아 준비한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봄에서부터 비가 내리지 않더니 여름 내내 떼약볕만 내리쬐었습니다. 논바닥은 거북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졌고 벼 이삭은 여물기도 전에 고개를 꺾었지요. 가을이 되어도 들판에는 황금빛 물결 대신 메마른 바람만 허허롭게 흘렀습니다. 그해 흉년은 마을 사람들의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충청도 어느 산자락 아래 낡은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지붕의 이형은 군데군데 사가 있었고 살인문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채 바람에 삐걱거렸습니다. 그 집에는 세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만득, 6살 배기 손자 바우, 그리고 허리가 굽은 할머니였습니다. 바우는 그 모진 형편 속에서도 유달리 해맑은 아이였습니다. 볕이 드는 날이면 마당 한가운데 쪼그려 앉아 흙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참새가 울면 고개를 번쩍 들어 하늘을 쫓았습니다. 배고프다 칭얼거리는 법이 없었고 오히려 저녁 무렵이면 할머니 곁에 쏙 파고들어 할머니 이야기해줘요 하고 졸랐지요. 그 목소리만큼은 집안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바우가 오면 주름 깊은 얼굴에 미소를 피워 올렸습니다. 굽은 허리로도 바우를 무릎에 앉히고 거칠고 마디진 손으로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호랑이가 나오면 바우가 눈을 동그랗게 떴고 도깨비가 혼쭐 나는 대목에서는 손뼉을 쳤습니다. 할머니는 그때마다 낮고 다정한 목소리로 쉿, 아버지 깨겠다 하며 웃었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할머니가 무명 자락을 꿰매고 있으면 바우는 실구리를 들고 옆에 앉았고 할머니가 된장독 뚜껑을 열면 바우는 어느새 옆에 서서 냄새를 킁킁 맡았습니다. 그 작은 일상들이 모여 두 사람만의 세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 뒷곁 깊숙한 곳에 묻힌 항아리 안의 곡식은 두 사람 몫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바우의 어머니는 가을 초입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병으로 떠났다 했지만 부뚜막 뒤에는 늘 어머니가 남겨둔 밥그릇이 있었지요. 아들 바우와 남편 만득의 몫으로 어느 저녁 바우는 부엌 문틈으로 아버지 만득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만득은 항아리 뚜껑을 열고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소리 없이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깊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오는 그 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가슴 한켠이 서늘해지는 것만은 느꼈습니다. 그날 밤 바우는 할머니의 품에 파고들어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아이의 머리를 쓸어 내렸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찬바람이 불어왔고 마을 어귀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유난히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집안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만득은 날이 저물면 어김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등잔불 하나 켜지 않은 어두운 부엌에서 손으로 더듬어 항아리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그의 밤마다의 버릇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바닥으로 곡식을 한 움큼 쥐었다가 다시 흘려보내고 한참을 그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지요. 눈으로 볼 수 없어도 손끝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항아리 바닥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요. 할머니는 그 기척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누운 채로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항아리 뚜껑이 열리는 소리, 곡식이 손 사이로 쓰러지는 소리, 그리고 아들의 긴 한숨 소리. 할머니는 눈을 감은 채 천장을 향해 누워 있었지만 그 눈 안쪽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바우는 아버지가 밤마다 부엌에 드나드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살며시 뒤를 따라가 문틈으로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만득은 한동안 항아리 앞에 앉아 있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어찌해야 하는가? 그것은 누구에게 묻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도 답을 모르는 말이었지요. 바우는 그 소리를 듣고 발소리를 죽여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불 속에 파고들었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산 너머 마을에서 고려장이 다시 시작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 노인을 산에 두고 내려온다는 이야기였지요. 마을 어귀에 모인 안악들은 혀를 차면서도 한편으로는 쉬이 그 이야기를 끊지 못했습니다. 저마다 집 안에 거동이 불편한 노부모를 둔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만득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들은 이야기였는데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밥상 앞에 앉아서도 땔감을 패면서도 눈을 감고 누워서도 그 소문이 맴돌았지요. 만득은 그런 자신이 싫었습니다. 그러나 싫다고 해서 생각이 멈추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저녁 유독 말이 없었습니다. 바우가 무릎에 올라와 이야기를 청해도 평소와 달리 쉬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창호지 너머 어둠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바우는 할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다른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찬바람이 사리문 틈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등잔불이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세 식구는 한 방 안에 있었지만 저마다 다른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바우는 가끔 어머니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의 어머니는 늘 붓두막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국물을 젓고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솥 앞에서 환하게 웃었지요. 바우가 어머니,
하고 부르면 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우리 바우 왔어? 하고 팔을 벌렸습니다. 그 품이 어찌나 따뜻했던지 꿈에서 깨고 나면 한동안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 그 온기가 사라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옥분이었습니다.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부지런한 안악이었지요. 새벽 첫 딸기 울기 전에 일어나 우물을 길어오고 해가 지고 나서야 바느질감을 손에서 놓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는데도 한 번도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아침이면 할머니 방에 먼저 들러 이부자리를 개어드리고 저녁이면 할머니의 발을 따뜻한 물에 담가 드렸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저 집 며느리는 하늘이 내렸다고 입을 모을 정도였지요. 옥부는 할머니를 단순히 시어머니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시집 오던 날 할머니가 작은 소리로 건넨 말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데려다 키운 아이라오. 그러니 더 잘 부탁하오. 그 한마디가 옥분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남편 만득이 버려진 아이였고 시어머니의 품과 사랑으로 자랐다는 것을, 그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옥분은 늘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공양하는 것이 옥분에게는 의무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일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진지를 드실 때면 반찬을 골라 올려드리고 허리가 아프다 하시면 제 손으로 주무르고 또 주물렀지요. 그러나 흉년이 든 그해 가을부터 옥분의 얼굴은 부쩍 여위어 갔습니다. 밥을 푸면서 항상 자신의 그릇에는 가장 나중에 가장 조금 담았습니다. 바우가 더 먹겠다 하면 자신의 밥을 덜어 주었고 할머니 그릇이 비면 제 몫을 덜어 채워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이미 배가 불러요. 더 먹으면 체할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며느리의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어린 바우는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른 새벽 잠결에 눈을 떴다가 부엌에서 희미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물을 홀짝이는 소리였습니다. 밥 대신 물로 속을 채우는 소리였지요. 바우는 그 소리가 무엇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알았습니다. 만득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밥을 굶고 있다는 것을, 몸이 점점 쇠해지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만득은 끝내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모른 척 밥을 먹었고 모른 척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것이 가족을 위한 것이라 스스로를 달랬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늘 돌덩이 같은 것이 자리하고 있었지요. 옥부는 국화꽃이 지던 날 아침에 눈을 감았습니다. 전날 밤까지도 바우의 버선을 꿰매고 있었는데 이튿날 새벽 만드기가 깨어보니 아내의 몸이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반쯤 완성된 버선이 쥐어져 있었지요.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고생만 시켰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말은 방 안에 낮게 깔리다 사라졌습니다. 만득은 그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우는 어머니가 왜 일어나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잡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뒷곁의 감나무에는 까치 한 마리가 앉았다가 소리 없이 날아갔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한 것은 그달 초순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루처럼 바늘게 흩날리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는 초가지붕이 하얗게 덮일 만큼 소복이 쌓였습니다. 마당에 찍힌 발자국마다 눈이 차곡차곡 메워졌고 살인문 앞 웅덩이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바오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마당으로 뛰어나가 두 손으로 눈을 움켜쥐었습니다. 차갑고 보드라운 감촉에 할머니, 눈이 왔어요 하고 소리쳤지요. 그러나 할머니는 방 안에서 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며칠 전부터 무언가를 생각하는 사람처럼 조용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말이 없었고, 바오가 무릎에 올라와도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 눈빛이 어딘가 먼 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바오는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항아리 앞에 쪼그려 앉아 한숨을 쉬는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옥분의 싸늘했던 손이 생각났습니다. 옥분은 끝내 말 한마디 없이 제 몸을 깎아 가족을 먹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며느리도 그리했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밥을 축내며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밤마다 할머니의 잠을 빼앗아 갔습니다. 눈이 그친 아침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방 안을 조용히 살폈습니다. 바오는 아직 이불 속에서 새근새근 숨을 고르고 있었고 만드기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낡은 솜저고리를 걸치고 머리를 단정히 빗어 쪽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열고 나오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범아, 나 산에 좀 다녀오마. 만득은 손을 멈추었습니다. 부엌 안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산에 다녀오겠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 겨울에 노모가 산을 찾겠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만득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리는 말도 붙잡는 말도 목구멍에서 맴돌다 사그라들었습니다. 어머니, 겨우 그 한마디만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듣고 잠깐 걸음을 멈추었다가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춥기 전에 가야지. 그것은 강요도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오래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내려놓은 사람처럼 고요했지요. 방 안에서는 바오가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가 솜저고리를 입고 방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바오는 이불을 걷어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산으로 향하는 길은 온통 하였습니다. 간밤에 내린 눈이 소나무 가지마다 수북이 쌓여 있었고 발을 내디딜 때마다 눈이 푹푹 빠졌습니다. 바람은 없었지만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만득은 아무 말 없이 할머니를 등에 업었습니다. 할머니의 몸은 놀랍도록 가벼웠습니다.
언제 이토록 여위셨는가 싶어 만득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등에 닿는 할머니의 체온이 어찌나 희미하던지 업고 있으면서도 있는지 없는지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등에 엎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아들의 어깨에 살며시 얹고 눈 덮인 산길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지나치는 소나무마다 바위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들을 눈에 담듯 천천히 시선을 옮겼지요. 만득의 발소리만이 눈 위에 찍히며 산 안쪽으로 깊어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산길이 가팔라질 무렵 길 한켠에 바위를 등진 작은 동굴이 있었습니다. 바람을 막아주는 자리였고 안쪽은 두 사람이 웅크리며 들어갈 만한 크기였습니다. 만득은 그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발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등에서 내려 동굴 안쪽에 조심스레 앉혔습니다. 품에서 꺼낸 솜자락을 할머니의 어깨에 둘러드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만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원망도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들을 다독이는 눈빛이었지요. 어서 내려가거라. 바우가 기다린다. 만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끝내 몸을 돌렸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발걸음을 뗄 때마다 등 뒤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구비를 돌기 직전 만득은 그만 고개를 돌리고 말았습니다. 동굴 입구에 작게 앉은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득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한동안 눈 위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겨우 몸을 일으켜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산길 중턱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나무 뒤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바우였습니다. 버선이의 집신을 꿰어 신고 작은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서 있었습니다. 볼은 추위에 발글에 물들어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따라왔는지, 얼마나 보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만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우도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눈 위에 마주 섰어.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산은 깊고 고요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그 자리에 두 사람의 흰 입김만이 피어올랐습니다. 만득은 바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작은 손이었습니다. 그 손을 꼭 쥔 채 산을 내려왔습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눈 위에 찍혔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해는 아직 중천이었습니다. 그러나 집 안은 이미 저녁처럼 어두웠습니다. 아궁이에 불이 꺼져 있었고 부엌에는 찬 공기만 가득했습니다. 만득은 바우의 손을 놓고 부엌으로 들어가 아무 말 없이 불을 지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부싯돌을 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불꽃이 튀다가 겨우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아궁이 안으로 불길이 번지자 만득이
그 앞에 쪼그려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오는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그렇다고 살인문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추어 있었습니다. 눈은 뒷곁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늘 앉아 볕을 쬐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바오는 그 빈자리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의 이부자리가 그대로 펴져 있었습니다. 베개 위에는 할머니가 쓰던 낡은 빗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바오는 그 빗을 집어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손때가 벤 매끄러운 나무 빗이었습니다. 바오는 그것을 두 손으로 꼭 쥔 채 이부자리 위에 앉았습니다. 울음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음보다 더 단단하고 무거운 것이 가슴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만득이 묽은 죽을 끓여 바오 앞에 내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상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밥상 위에는 그릇이 두 개였습니다. 늘 세 개이던 것이 두 개였습니다. 바오는 그 빈자리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만득이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들었다가 또 내려놓았습니다. 끝내 죽을 한 술도 뜨지 못한 채 상을 물렸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만득은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그러나 잠들지 못했습니다. 숨소리가 고르지 않았습니다. 바오는 그 옆에 누워 아버지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넓은 등이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울고 있다는 것을 바오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오는 그 소리가 동굴 입구를 스치는 바람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눈을 감으면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동굴 안에 홀로 앉아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할머니 그 눈빛이 원망이 아니라 다독임이었다는 것을 바오는 어린 나이에도 느꼈습니다. 그것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바오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직 말로 만들 수 없었지만 그것은 분명 어떤 결심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울었습니다. 그 소리가 할머니의 숨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만득은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를 가는지 말이 없었습니다. 바오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살인문 너머로 바라보다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의 빗을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어젯밤 내내 그 빗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감촉이 오히려 마음을 붙들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방 안에 앉아 있다가 바오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가만히 있을수록 가슴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솜저고리를 걸치고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찬 공기가 볼을 스쳤습니다. 눈은 간밤에도 조금 더 내렸는지 마을 길이 다시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 아낙 둘이 서 있었습니다. 바오는 그쪽을 향해 걷다가 발걸음을 늦추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바운의 할머니 결국 보냈다더라. 아이고, 그 어른이 어떤 분인데. 바운의 아버지 만드기가 원래 그 할머니가 주워온 아이 아니요. 갓난아이를 거두어다 제 자식처럼 키웠지. 맞소, 흉년에도 제 입을 줄여가며 그 아이 밥을 챙겼다 하던데 굶으면서도 아이 입에 밥을 밀어 넣었다더라고. 바우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발이 땅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만드기 주워온 아이. 할머니가 데려다 키웠다. 굶으면서도 밥을 밀어 넣었다. 그 말들이 귓속으로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또 다른 안악이 혀를 찼습니다. 쯔쯔, 은혜를 어찌 저리 저버리는지. 키워준 어머니를 산에 두고 오다니. 첫 번째 안악이 낮은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허나 그 집 형편을 아오? 양식이 두 사람 몫도 안 된다 하던데. 만드기도 오죽했으면 그랬겠소. 아낙네들은 그제야 바우가 서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말이 뚝 끊겼습니다. 바우는 아낙네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평소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습니다. 발은 천천히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할머니가 아버지를 주워다 키웠다는 것, 굶으면서도 밥을 챙겼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 옥분이 늘 배부르다 하면서 제 밥을 덜어주던 모습, 그 두 장면이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누군가는 늘 굶으면서 누군가를 먹였습니다. 그 사슬이 이 집안에서 대를 이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슬이 이제 끊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바오는 살인문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은 멀고 희었습니다. 동굴 안의 할머니가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에 앉아 눈을 감고 있을 할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바우는 손 안의 빗을 꼭 쥐었습니다. 할머니의 손때가 밴 그 빗이 손바닥 안에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바우는 일찍 자리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골랐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바우는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는 등을 돌린 채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바우는 그 숨소리를 한참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찬 공기가 온몸을 감쌌지만 바우는 몸을 웅크리지 않았습니다. 버선을 신고 그 위에 집신을 꿰었습니다. 솜저고리를 걸치고 허리띠를 단단히 묶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궁이의 불씨는 꺼져 있었고 부엌 안은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바우는 손으로 더듬어 찬장 안을 열었습니다. 쌀이 담긴 자루를 찾아 한 줌을 덜어 작은 보자기에 쌌습니다. 물병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가져가고 싶었지만 이것이 가져갈 수 있는 전부라는 것을 바우는 알았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바우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는 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문틈으로 아버지의 숨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바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녀올게요.
그리고 살인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눈 위에 발자국 하나 없었습니다. 바우의 집신이 그 위에 첫 자국을 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찔렀고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산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어둠을 향해 바우는 걸었습니다. 산길에 접어들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나무들이 어둠 속에서 검은 기둥처럼 서 있었고 바람이 가지를 흔들 때마다 눈덩이가 툭툭 떨어졌습니다. 발이 눈에 빠질 때마다 균형을 잡느라 팔을 벌렸습니다. 넘어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을 오르면서 마을 안악들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굶으면서도 밥을 밀어 넣었다더라. 그 말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어머니가 배부르다 하면서 제 밥을 덜어주던 모습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할머니가 아버지에게 그리했고 어머니가 가족에게 그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자신이 할 차례였습니다. 바우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직 6살이었지만 그 생각만큼은 6살보다 훨씬 무겁고 단단했습니다. 동굴 입구에 이르렀을 때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걷히며 산이 희뿌옇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동굴 앞에 선 바우는 한동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안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두려웠습니다.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자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가느다란 기침 소리였습니다. 바우는 떨리는 손으로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웅크리고 앉아 있다가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자의 얼굴을 알아보는데 잠깐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눈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바우야, 내가 왜 여기를? 바우는 아무 말 없이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쌀과 물병을 할머니 앞에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바우의 손을 감쌌습니다. 어서 내려가야지.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바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가 아버지를 살렸잖아요. 굶으면서도 밥을 줬잖아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바우는 할머니 곁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나 여기 있을래요. 동굴 안에 두 사람의 숨소리가 겹쳤습니다. 밖에서는 새벽빛이 조금씩 번지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만득이 눈을 뜨자마자 옆자리를 더듬었습니다. 바우의 이불이 걷혀 있었습니다. 몸을 일으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바우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마당에 나간 것이려니 했습니다. 그러나 마당에도 부엌에도 뒷곁에도 바우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살인문을 열고 마을 길을 살폈습니다. 새로 밟힌 작은 발자국이 눈 위에 찍혀 있었습니다. 그 발자국이 향하는 방향을 따라가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산 쪽이었습니다. 만득이 불이 나게 집신을 꿰었습니다. 겉옷을 걸칠 겨를도 없이 살인문을 박차고 나섰습니다. 발자국을 따라 뛰었습니다. 눈길이라 발이 자꾸 빠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숨이 차올랐습니다.
가슴 속에서 두려움이 불길처럼 번졌습니다.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아내를 잃었습니다. 이제 아들마저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산길을 오르며 만득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들이 밀려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배가 고파 울고 있으면 어머니가 제 밥그릇을 들고 왔습니다. 난 배부르다. 내가 먹어라. 그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어머니의 밥그릇이 늘 비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받아 먹었습니다. 어리다는 핑계로, 모른다는 핑계로, 그리고 아내 옥분도 그리했습니다. 난 배부르다. 내가 먹어라. 같은 말을 같은 목소리로, 만득은 그 두 목소리가 하나로 겹쳐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은 두 번이나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발끝에서 치고 올라오는 순간, 만득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눈 위에 두 손을 짚고 엎드린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오래 참아온 것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울음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등에 업고 산을 오르던 날의 발걸음이, 아내의 싸늘한 손을 마주하던 새벽이, 동굴 입구에서 뒤를 돌아보던 순간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만득이 눈을 들었습니다. 눈 위에 제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훔치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버텼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내가 남겠다. 다시 발을 내딛었습니다. 아까보다 느렸지만 더 단단한 걸음이었습니다. 동굴 앞에 이르렀을 때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우의 목소리였습니다. 크고 조용한 목소리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에게 어젯밤 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따금 할머니의 낮은 웃음소리가 섞였습니다. 만득은 동굴 입구 앞에 서서 한동안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 문턱을 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이윽고 만득이 몸을 낮추어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와 바우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바우는 아버지를 보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울다 온 얼굴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만득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머리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집으로 가요. 할머니는 한동안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울다 온 얼굴, 눈이 벌겋게 부은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손을 들어 아들의 머리 위에 얹었습니다. 주름지고 차가운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하구나. 만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차올랐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할 사람은 자신인데 어머니가 먼저 그 말을 꺼냈습니다. 만득이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할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바우가 할머니의 다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동굴 안에 세 사람의 숨소리가 겹쳤습니다. 밖에서는
아침 햇살이 눈 위에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천천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만드기 할머니를 등에 업었습니다. 올라올 때와 같은 자리, 같은 무게였습니다. 그러나 느낌은 전혀 달랐습니다. 올라올 때의 등은 죄책감으로 무거웠고, 내려가는 지금의 등은 결심으로 단단했습니다. 바오는 아버지의 곁에 바짝 붙어 걸었습니다. 미끄러운 눈길에서 아버지의 소매를 살며시 잡았습니다. 만드기 그 작은 손의 온기를 느끼며 발걸음을 고르게 맞추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몇몇 사람들의 시선이 꽂혔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는 멀뚱히 바라보았습니다. 만득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면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등에서 고개를 들어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보지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초가지북마다 눈이 쌓여 있었고 굴뚝에서는 가늘게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만드기 할머니를 방에 모셨습니다. 이부자리를 펴고 할머니가 자리에 눕자 바오는 어느새 곁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만드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항아리를 열었습니다. 손으로 곡식을 헤아렸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세 사람이 나누기에는 분명히 부족했습니다. 만드기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곡식을 세 몫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날부터 만득의 밥그릇은 조금씩 비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한 숟가락, 그 다음에는 두 숟가락. 할머니와 바오 몫을 먼저 채우고 남은 것으로 자신의 그릇을 채웠습니다. 할머니는 눈치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한 번은 제 그릇에서 덜어 아들의 그릇에 얹으려 했지만 만득이 조용히 손을 저었습니다. 바오는 아버지의 밥그릇이 날이 갈수록 비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조금씩 수척해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눈빛만큼은 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항아리 앞에서 한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었다 놓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내려놓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는 동안 세 식구는 버텼습니다. 완전한 구원은 아니었습니다. 배가 고팠고 추웠고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했습니다. 그러나 집 안에는 예전에 없던 것이 생겨났습니다. 밥상 위에 그릇이 세 개 놓이는 것. 그것이 당연한 일이 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바오가 마당에 나갔다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할머니, 봄이 오는 것 같아요. 눈 사이로 작은 새싹 하나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가늘고 여린 것이었지만 분명히 푸른 빛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방문을 열고 햇빛을 받으며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만드기는 마른 손으로 흙을 쥐었습니다. 차갑지만 부드러운 흙이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해 봄, 산은 더 이상 사람을 삼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굶주림 위에서 누군가가 자랐고 그 기억을 잊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남았습니다. 버려진 아이가 어머니가 되고 그 어머니가 또 아이를 사랑은 그렇게 대를 건너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밥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굶었다는 기억, 그 기억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집에 노인이 있거든 보배로 여기라고 하였습니다. 고려장은 가난이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깊은 벼랑 끝까지 몰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슬픈 역사입니다. 만득은 차마 할 수 없는 일을 하고서도 돌아오는 길에 눈물을 삼켰고 6살 바오는 새벽 어둠 속에 홀로 산을 올랐습니다. 그 작은 발걸음이 우리에게 보은의 의미를 일깨워 줍니다. 할머니는 굶으면서 밥을 밀어 넣었고 어머니는 배부르다 하면서 제 몫을 덜었으며 아버지는 뒤늦게나마 그 은혜의 무게를 깨달았습니다. 논어에 이르기를 어진 것이 멀리 있겠는가. 내가 어질고자 하면 바로 어질미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사랑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의 밥그릇을 먼저 채우는 그 작은 손길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기 전까지 그 무게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 밥상에 함께 둘러앉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